예, 차이나TV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도 역시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중국 상황, 그 경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네. 지금 최근 들려오고 있는 뉴스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19가 결국은 신중국 최대의 공중위생의 어떤 사태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3월 초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에서 양회가 열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협이라는 거하고 전인대라는 두 가지 회의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양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양협이 지금 연기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론 조업은 2월 중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지금 조업의 가동률을 보게 되면은 약 40%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많은 그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대출금리 인하까지도 이제 내놨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적인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코로나19의 어떤 정책 실패 혹은 이렇게 대응 실패라는 것이 가지는 대가가 상당하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아마 이번에는 재정 적자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규모는 아마 우리 돈으로 6천조 정도, 600조 정도 될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600조 정도가 된다는 거 문제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제를 얘기할 때 세계 경제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6.0% 달성의 그 의미를 상당히 뒀는데 이번에는 6.0%의 달성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분기 사태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 6%는 요원하다. 5.6%를 지켜나가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할 텐데 중국 정부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과연 이러한 결과가 V자 반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경제의 어떤 반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사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양회를 통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어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중국 정부가 현 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힌트를 얻길 원했는데 좀 이렇게 연기되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의 경제 전망치를 좀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한 6.0%를 기대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6.0%가 가지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위대한 부흥, 중화의 위대한 부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100년이 되는 그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 21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49년에는 이제 건국 100년을 맞이해가지고선 기본적인 성장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어떤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선 이런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한다라 그러면은 결국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점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거는 지금 실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중국의 실업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실업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취업의 어떤 기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중국의 실업을 얘기했을 때 매년 한 600만 정도가 쏟아져 나오는 대학 졸업자, 그러니까 일종의 고학력 졸업자의 실업이 높아진다는 건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거기다가 인구 감소의 요인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요인들이 중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것이 세계적인 경기 불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은 그 질병 자체의 문제 그리고 관리 감독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얘기하는 2000년대 초반의 상황과 지금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전망 자체도 긍정적으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데 보면 중국 안에서도 뭔가를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다 보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 터졌을 때도 시진핑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네. 거였고 하다 보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이전까지 시진핑 주석하면 황제 느낌이 강했다면 그렇죠.
지금은 이거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17년 시진핑이 이제 등장을 하고 제2기를 맞이하면서 가장 주목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장기 집권입니다. 그리고 그 장기 집권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어떤 조치들을 보게 되면 권력의 집중 형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가지고서 나타난 증거는 오히려 이렇게 권력의 집중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대응에 있어 가지고서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1월과 2월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시진핑의 어떤 지도력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을 보더라도 이게 과연 추세는 좀 감소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종식됐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타격에 겹겹의 어떤 악재가 작용하면서 중국의 어떤 리더십, 특히 시진핑의 리더십에 상당한 손상을 갔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참 아이러니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사태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오히려 코로나19의 발원지 그리고 확산지로서의 어떤 역할로 환치되는 그런 이미지의 어떤 변경이 가능하다면은 시진핑으로서 보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시진핑을 얘기할 때 방한 과정에 어떤 일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시진핑이 오냐 안 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올 수 있는가 못 오는가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내적인 상황이 시진핑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어떤 돌파구나 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이 미중 무역 관계를 통해 가지고선 상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었거든요. 한 0.8%의 영향을 받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요. 근데 내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내수의 문제다. 아무리 많은 어떤 경기 부양책이 작동하더라도 결국은 생산과 소비가 국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경제 성장률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19의 어떤 추세가 감소한다라는 어떤 판단이 쓰게 되면은 중국 정부에서는 강한 경제 드라이브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이 상황 판단에 있어서 과연 주변 국가, 세계 경제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듣다 보니까 개인적인 호기심이 들어서 네. 개인적인 교수님의 뷰도 좀 네. 듣고 싶은 마음에 질문 하나 추가를 하자면 그 우리나라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그 중국이 입국 금지해야 되는 네. 거 아니냐 한때 엄청 붐이 일었다가 네. 국내에서도 프레임이 어떤 중국인 프레임에서 신천지 프레임으로 좀 바뀌었고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봤을 때도 중국이 문제다라는 프레임에서 이제는 한국, 이탈리아, 이란 쪽으로 시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네. 중국에게는 그러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좀 유리한 쪽으로 변화한다고 봐야겠습니까? 이용의 가치가 하나가 증가한 것이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증가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과연 이것이 팬데믹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WHO와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라고 그러니까 대유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일부 국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에 대한 강한 어떤 경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과연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충격파 그 자체로 볼 것인지가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이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국에게 유리한 카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일단 경제는 심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국 경제에 대한 심리는 아마 코로나19의 사태가 감소세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누그러질 겁니다. 아마 중국의 증시 상황을 보더라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죠. 오히려 중국이 아니라 주변 국가 그리고 특히 이 주변 국가 중에서도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국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특히 일본 같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경제적인 팬데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히려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가서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래가지고선 중국인들의 입국을 우리가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한국인들의 중국 활동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중국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일로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 결국은 한국인의 입국 출입국 금지가 오히려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의 어떤 파국이 조장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의 상황을 중국에서는 좀 유리하게 사용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 테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워낙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급격하게 늘고 있다 보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기사를 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건 WHO에서 중국의 방역망을 배우라니, 세계가 빚을 졌다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랑은 좀 달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WHO라는 건 국제기구로서 국제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의학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선복에 쓰는 어떤 국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WTO도 각국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 중국이 WTO에 매년 한 1조 정도의 어떤 자금을 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어떤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무총장의 또 역할이고, 사무총장은 WHO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자금 유입에 대한 확고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방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WHO의 그러한 친중적인 발언이라든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오히려 이러한 자세가 질병의 확산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일본, 유럽 등지로의 어떤 팬데믹을 우려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WHO의 사무총장은 질병 관리를 하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자금을 잘 끌어오는 일종의 펀딩 모급자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친중적인 행보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일이지만 결국은 WHO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공신력의 어떤 손상을 가왔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HO에서 H자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상사태 그렇습니다. 선포가 좀 늦춰진 것도 좀 일련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해석들이 좀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세계 공장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있어서 과거 2000년대 초반에 4% 정도밖에 영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6%에서 17%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위상이라는 측면도 있고 중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세계 경제가 중국을 압박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WHO의 어떤 이런 조직 내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결국은 중국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을 한 것이 일종의 패착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월 달에 질병이 발생했지만 1월 달에 WHO의 사무총장이 중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월 달에 들어서서는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요인이자 발원지로서 중국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는 WHO는 적극적인 어떤 수용 그리고 질병에 대한 보다 공세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중국과 WHO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본 것 같아서 다시 시장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중국의 어떤 위안화 흐름도 역시 원달러 환율에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위안화가 뭐 진행자께서도 잘 관찰을 하셨겠지만 최근 들어서 7을 돌파를 했습니다. 7을 돌파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수출 주도국으로서의 수출 지향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환율의 변동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불안감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어떤 며칠 사이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커다란 변동폭은 없습니다. 7에 걸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시장의 대체적인 유동성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오히려 주변 국가인 한국의
환율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곧 있을 중미 간의 제2단계 합의안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중국은 이 환율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율 평가 절하에 대한 방관적인 입장을 통해 가지고선 관세의 효과를 축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의 문제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작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 요 며칠 사이에 계속 그 진단에 대한 기준을 바꾸면서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그 확장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 기대감은 있지만 실질적인 이 기대감이 현실과 맞대응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3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원래 있던 질문 말고 네. 그 미중 무역 협상 네. 얘기가 나왔으니 저는 2단계 합의가 지금 문제라기보다 1단계 합의나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나의 카드죠. 그래서 1월 달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합의안의 이행이 없이는 2단계 합의안은 없다. 그리고 2단계 합의안은 바로 진행될 것이고 1단계 합의안의 이행이 불가했을 때 우리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3월 달과 4월 달에 중국이 굉장히 거북할 정도로 공세적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도 합의 내용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네, 예, 맞습니다. 이행 요구를 하더라고요. 11월 달에 선거가 가까워지니까요. 아무래도 그러게요. 그 전에 성과를 거둬야 되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또 합의가 2단계로 어떻게 넘어가게 될지도 한번 그 과정들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사대학교 교양학부의 전가림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함께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0분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략과 투자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